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떡값으로 불리는 명절 휴가비 약 42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정치는 결국 책임과 염치라면서 내 주머니 채우기를 줄이고 나누는 모습이 많아져야 정치도 바뀔 거라면서 본인의 명절 휴가비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긴 연휴 이후 국회와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질 수 있을지 오늘도 여러 정치 현안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박수현 의원, 국민의힘 김기흥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개천절인 내일부터 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야 모두 민심을 찾아 나섰습니다. 관련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도 맑고 국민들의 얼굴도 맑고 밝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도 높아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격도 높아지고 있고 국정도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귀향길 안전 운행하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굿바이 앤 시유. 송편에 속을 가득 담아서 오므리는 것은 송편을 빚는 사람의 희망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런 뜻을 담아서 지금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송편을 빚겠습니다.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박수현 의원님 포함해서 정청래 대표는 용산역에서 추석 인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또 굿바이 앤 시유. 이게 참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떠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퇴근길 인사를 또 차용을 했네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그렇게 인사를 하셨나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걸 차용해서 이 아주 소중한 명절 인사를 드리는데 그걸 뭐 차용한 것 같지는 않고 우연의 일치겠죠. 오늘 용산역에 나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드신 중에도 그래도 아주 깊은 마음으로 얼굴에는 정말 고향을 찾는 그러한 기대와 또 희망이 가득 찬 그런 모습, 또 푸근한 모습들이 계셔서 좋았고 네. 역시 국민은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보고 좀 정치 좀 잘해라, 또 혼도 내시고 그럴 걸 각오하고 나갔는데 오히려 저희들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요. 또 웃는 얼굴로 또 맞이해 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환송을 해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저희가 더 환송을 받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잊혀지지 않는 것은 뭐 저야 매일 뭐 용산역을 이용하는 승객입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편안한 곳인데 오늘 처음으로 거기 같은 어떤 승객 한 분이 좀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저한테 의원님께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 네. 한 분 딱 계셨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좋은 얼굴 인사해 주는 마음 또 그렇게 혼내시는 마음 모두 다 국민의 목소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 여러분 아주 마음만은 좀 풍요로운 그런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노인의 날 때문인지 기차역이나 뭐 버스 터미널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요. 네. 마침 연휴를 시작하기 전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터미널이나 아니면 역을 통해서 귀성길 그런 그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네. 노인의 날이 1년에 하루인데 이 우리가 명절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노인의 날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엿한 대한민국이 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좀 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실은 저도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인천 연수 쪽에 지역구인데 거기에서도 노인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또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노래와 율동도 하고 저도 큰 박수하고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노력하시고 피땀 흘리시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런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우리 자식들, 후세들에게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약간의 불안감이 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어떤 노고와 감사함을 전하는 그게 추석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이 맞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추석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올해 추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런 물음인데 올해가 지난해보다 행복감이랄지 뭐 기대감이 크다라는 응답은 14%인데 지난해보다 부담이나 염려가 크다라는 건 37%로 기대감보다 염려가 상당히 많은 한 2배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지금 뭐 지역구에서 우리 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느끼는 그 여론도 있으실 테고 앞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보태서 현장에서 느껴지시는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체감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수치가 네. 저희 집권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을 더 느끼게 하는 그런 수치이죠. 네.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와 일치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새 출발에 대해서 기대가 크신 것도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500을 돌파한 뭐 그런 어떤 소식도 전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은 저희는 기대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출범한 지 4개월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성과를 내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국민이 걱정스럽고 또 힘든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극복하고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가 담긴 네. 뭐 그런 어떤 수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여론조사의 수치를 집권 여당으로서 정말 책임감 있게 무겁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부담이나 염려가 더 크다라고 하는 저 국민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저희가 더 책임감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기웅 대변인께서도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을 네. 맡고 계신 만큼 현장 목소리를 좀 듣고 계실 텐데 이런 그 지표와 관련해서 현장 분위기 어떤 여론들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가 예. 희망을 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좀 웃음을 이어지게 해야 되는데 갈등을 도리어 증폭시키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야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데요.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소수 야당에 대해서 일종의 견제에 대해서 그런 견제의 목소리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사실 견제받지 않을 때 자잔의 절제로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방 독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민생도 민생이지만 지금 사법부 관련해서 상권 분립과 최근에는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1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2심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3심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법 체계에 대해서 조금 경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관세 협상이나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실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뭔가 했는가 네. 처음에 발표와 달리 현실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우려 섞인 부분이 좀 복합적으로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야당한테도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도 되돌아보고 뭔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해당 여론조사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도 잠깐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 지난주보다는 2%포인트 떨어진 57%였고요.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증가한 34%로 확인됐습니다. 또 하나가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이다가 55%, 잘못된 방향이다가 37%로 올바르다는 게 18%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긴 했지만은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는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과 한국리서치가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한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학생 시절도 그렇고 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상권 분립이라는 그거는 절대 명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출됐다고 해서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집권을 했다고 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종의 판을 깔았습니다. 권력의 서열이 있다. 근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없고요. 의전 서열만 있습니다. 선출 권력이 본인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독주하지 못하도록 상권 분립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국민과 국민 주권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본인이 선출됐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렇게 하는 건 문제다.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이른바 열린 공간 TV에서 본인들도 코너명이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른바 4인 회동설을 주장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가짜 뉴스로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청문회를 통해서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예전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본인들의 원하는 어떤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을 때 역사의 법정에서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 했지 지금처럼 사법부를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법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좌파와 우파의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서로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대법원에서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본인의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통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 국민들의 우려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 관련해서 일단 선출직 권력에 대한 인식 부분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시면서 긍부정 평가에 좀 희비가 교차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은 개혁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란 청산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와중에서 국민의 어떤 지지층 사이에 또 여야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방법의 차이, 속도의 차이를 넘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요. 네. 12.3 위헌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민주당에게 국민이 쥐어주신 그런 대선을 통해서 주신 국민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을 민주당은 잘 수행해야 하는데 네네.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쭉 이런 역사를 보아도 개혁의 시기는 참 피곤함이 있습니다. 개혁은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전광석화처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개혁의 시간을 길게 가면 갈수록 국민께서 피로감을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연말 안에 큰 여러 가지 줄거리는 좀 다 정리를 하면서 이 청산 작업과 개혁 작업을 마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그 청산 작업의 성과, 개혁의 효과 이런 것들을 민생 효과로 연결이 되면서 그렇게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국민의 행복 시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김기흥 대변인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개혁의 시기에는 늘 저항이 따르죠.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도 이 역사의 청산 앞에 정말 함께하는 여야 정당으로서 이 문제만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번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거나 그리고 지난 지금 사법제도에 대한 이런 어떤 존엄 이런 걸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비상계엄의 충격 속에 더 큰 충격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 1인에 한해서만 왜 유독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구속 취소가 되고 석방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충격을 경험했어요. 무조건 삼권 분립, 그다음에 사법부의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권력의 서열 이것은 가장 다른 어떤 것들이 서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모두 그 밑에 함께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원론적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 네.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개혁과 청산을 짧게 마치고 그다음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그런 국민 행복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 대변인님. 그러니까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재판은 진행되고 있고 특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란 재판 관련해서 임하지 않아서 걸석 재판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받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걸석 재판이 이어졌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개혁은 필요합니다. 다만 개혁도 국민들이 공감하는 어떤 그런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부정하고 싶지 않아도 부인하고 싶지만 네. 사법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사법 관련해서 얘기하는 순간 오해를 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법부의 시효자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대법관을 공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거.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 어떤 법령에 의해서 죄가 있다고 해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민주당에서는 배임죄든 아니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든 이 유죄 판단이 되는 근거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유죄가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도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네. 이렇듯 그리고 또 지금은 3심제를 넘어서 4심제를 한다고 있고 대법관도 사실상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 현안 얘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실 관련해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현 제1부속실장인데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된다 만다를 두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애초에 김 부속실장이 출석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김영진 의원이 오늘은 총무비서관 때는 나와야 하지만 부속실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약간 입장을 선회했는데 박수현 의원님 입장에서 또 수석 대변인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아니 저는 뭐 야당이 요구하면 뭐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가급적 저 개인적으로는 출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는 그 대통령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과 관련한 것들을 질문해야 될 텐데 네네. 당연히 야당은 왜 4개월밖에 안 된 총무비서관에게 뭘 그렇게 물을 게 많아서 나오라고 하는가. 당연히 질문의 의도는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쭉 근거리에서 보좌를 해왔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어떤 과거의 모든 문제를 묻는 정치 공세를 하겠다 이런 의도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쉽게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 또 저희들의 입장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은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 계실 때도 국감에 안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민주당이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출석 요구 의도가 너무 훤히 보이기 때문에 이 국감이 지나친 정치 공세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쉴드를 방어를 좀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제1부속실로 이동을 했다고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김영진 의원이 이야기한 논리대로 뭐 그런 논리로 방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재임 중에 그 총무비서관에 있던 기간 중에 뭐 질문할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야당이 뭐 나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고 그 부분이 아니고 과거에 있는 정치 공세를 한다면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고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라고 끊고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이 출석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가 되어서 발목을 잡힐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 굿바이 앤 씨유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조금 전 경찰에 체포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고요.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로 알려졌었죠. 지금 좀 전에 자택에서 체포가 됐다는 속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여쭤볼게요. 일단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르는 이 의도가 참 뻔하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관련한 이런 입장들까지도 논란들까지도 추석 민심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민심은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을 수밖에 네. 없고요. 당연하죠. 실세라고 하는 근현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렇고 이분이 30년 동안 총무비서관들은 다 운영에 나왔는데 이분은 못 나온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 이분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부속실장으로 갔다는 의혹이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물어야겠죠.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이 김현지 실장이 뭐 실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튼 많은 대통령실의 인사에 대해서 관여를 했고 특히나 강선우 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자기가 자진 사퇴를 했을 때 전화를 건 인물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1급이 장관 후보자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인사비서관이 전화를 안 했고
왜 김현지 당시 충무비서관이 전화를 했을까?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는 거. 강선우 후보자가 전화를 받았을 때 납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저도 뭐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고 우리 예.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알겠지만 권력과 그 이른바 실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른바 직함이 아닙니다. 대통령과의 어떤 물리적 거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뢰를 쌓았느냐, 여러 가지를 같이 이겨내느냐의 그런 상황인데 누가 보더라도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신복 중에 신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나이도 모르고요. 그리고 고향도 모르고 학교도 모릅니다. 이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이분이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이해 관계 속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추천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학교 동기더라. 알고 보니까 동양이더라.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드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검증하거나 견제하거나 뭔가 질의를 했을 때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유독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이 안 가고요.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더더욱 이분을 감쌀수록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뭐지? 아니 대법원장이 뭔데? 이렇게 당대표가 얘기했는데 이현지 실장이 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이제 예, 그 한 대통령실의 말씀. 시스템을 뭐 우리 둘 다 이해하기 때문에 설명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초에 대통령실은 요 내부 인사를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시기가 이제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국회에서는 논란이 있다고 그걸 하게 돼 있던 걸 안 할 수는 없었고요. 애초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위치는 제1부속실장의 위치였습니다. 제자리로 간 것이죠. 네네. 그러면 왜 총무비서관에 있었냐? 예, 당연히 그 대통령실 내부에 행정관들 크고 작은 인사들을 하는 총무비서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애초에 가장 잘 아는 또 성남시부터 경기도 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 인맥들 이런 많은 참모 그룹들 어디가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아주 효율적인 청와대 또 대통령실의 업무가 될지를 잘 아는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에 있어야 그 배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제 배치를 했고 이제 제 자리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죠. 예. 그 사이에 오비라고 이제 이것이 맞아서 이제 논란이 이제 커진 것인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언론에 나와서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은 100%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란을 하는 것보다 본인이 나오게 되면 뭐 그건 그대로 물으면 될 것이고 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지금 야당은 지금 대로 또 공세를 또 이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예. 뭐 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요. 대통령실은 그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내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사가 반드시 필요했던 시기인데 뭐 그거가 맞아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야당이 오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호하기 위해서 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각 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관련해서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활용해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라는 건데 진 의원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모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이를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26년 다가올 민주당 경선에서 지금의 국무총리인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를 이용하고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1,800만 원의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하고 그마저도 자발적으로 수기로 당원 가입을 받았다 조작하기 위해 자료를 서둘러 달라고 재촉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김경 서울시 의원인데요. 의혹이 제기된 당일에 진 의원의 방금 보신 이런 주장과 사뭇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민원 상담을 불법 경선 개입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했다. 서울시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의 민원을 경청했을 뿐이다. 정상적인 민원 상담을 불법 경선 개입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한 것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면서도 민주당은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전체 녹취록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먼저 정치 얘기를 꺼낸 건 김 의원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녹취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쪽으로 왜 보내드릴지. 민주당원이세요? 아니면 국힘당원? 뭐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주민등록 번호하고 통신사까지 받은 자료는 지금 하나도 없나요? 사무처로 가시죠, 김민석으로. 자, 이런 대화가 사실 뭐 일반 분들은 어떤 대화가 오간 것인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설명은 잠시 후에 좀 들어보고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이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서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이 발표의 내용까지 듣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윤리심판원은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당은 현재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중이며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시당은 김경 시의원 추천 당원들과 관련된 서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원, 당규에 위반한 사례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김경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단 입장과 이야기와 오늘의 윤리심판원 판단까지 쭉 들어봤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해당 의혹이 이제 제기되기 전부터 어떤 당 차원의 자체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네. 일단 오늘 해당 행위가 있었다라고 지금 의견이 나왔고 입장이 나왔고요. 관련해서 어떤 정황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제 특정 종교, 그다음에 김민석을 제외하고 예. 봅시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네네. 그러면 이 문제는 통상적인 당무입니다. 이런 일이 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를 대규모로 받을 때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당에서는 지침도 보내고 당규 자체도 강조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조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는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자기가 지방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당원 입당원서를 많이 받아야 경선에서 유리하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건만이 아니고도 민주당에 각 그 시도당에 이런 건이 여러 건이 지금 발생돼 있어요. 네. 당규와 지침을 위반한 이런 경선 입당원서 받는 사례가. 네. 자, 이 김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됩니다. 입당원서를 받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대개 이제 쭉 시도당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이라는 게 뭐냐면 주소를 다 입력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동일 주소에 입력된 당원들을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기본으로 다 걸릅니다. 네. 그러면 동일 주소에 한 10명이 저 입당원서가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당규를 위반하지 않았는 걸 기본으로 점검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김경 의원도 서울시당에서 지난 9월 달부터 이걸 쭉 입당원서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같은 주소에 많이 돼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돼서 이게 뭔가라고 조사를 진행 중에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강서구 의회 의원이신데 예. 영등포구에 왜 저렇게 받았지? 그러게요. 영등포 구청장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서구청장은 같은 민주당 소속이어서 구청장에 출마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의 구청장에 가까운 영등포 구청장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당원들을 강서구에 있는 아는 사람들을 영등포구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위장전입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민등록증 위반, 법 위반 이런 거. 근데 이것은 뭐 당무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당규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거의 이제 조사가 마무리된 단계에 진종 의원의 이제 저런 정치적인 이제 문제가 가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도 당규에 의해서 이건 정확하게 징계 처리가 될 그럴 상황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진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저 문제는 이것과 별개로 뭐 정치적인 대응이니까 또 저희가 정치적으로 대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별개로 논의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당무 관련된 사안, 그러니까 당규와 지침 위반에 대해서 이미 해당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정치적인 지금 공세랄지 내지는 뭐 주장이 지금 같이
결부가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별개로 좀 대응을 하겠다는 차원인데 근데 지금 김기용 대변인 말씀 좀 듣기 전에 이 해당 논란 관련해서 여야 입장이 지금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듣고 김기용 대변인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당 전체가 사이비 종교와 결탁한 국힘의 초대형 정교유착 게이트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입니다. 특검 수사로 드러난 통일교 11만 명 입당은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반면 국힘의 민주당에 대한 의혹 제기는 실체가 없는 음모론적인 망상에 불과합니다. 당원을 모집하는 것이 왜, 무엇을 위하여,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김민석으로 갑시다. 김민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녹취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민석 현 총리가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그런 정황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국기를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앞선 오늘의 그 판단, 당무 방해 행위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께서 설명해 주셨고 지금 이 얘기는 사뭇 다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정교 유착을 의혹을 덮으려는 물타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 얘기가 좀 나와요. 네. 통일교하고 국민의힘과의 관계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압수수색을 하니까 통일교 그 신도가 120만인가요? 11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 되는 10만 명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국민의힘의 전신당, 그러니까 민자당부터 해서 수십 년 동안 그 통일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국민의힘을 당원을 했다가 당비를 안 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 당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비를 계속 내고 있는 사람을 책임 당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사람들은 돈을 1,000원씩 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책임 당원인데요. 그 책임 당원이 몇 명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특정 시기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소위 말해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들어왔다는 그 시점을 봤을 때 그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3천여 명입니다. 근데 일반 당원 3천여 명 중에서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통일교와 국민의힘이 만들어진 이래로 계속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 10만 명 중에서 특정 기간이 3천 명.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영향을 끼치려면 돈을 대납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숫자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딱 특정이 되는 겁니다. 권리당원을 6개월 동안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 권리당원이 되는 자격이 1,000원씩 6개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6,000원이 들고요. 3,000명이면 1,800만 원입니다. 아니 우리가 녹취해 보면 1,800만 원 우리가 대주겠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언제 쓰냐? 2, 3월에 전화가 오거나 그리고 문자로 URL에 있을 때 이거 해라. 그리고 누구로 하느냐? 김민석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과정에 있어서의 당비 대납 의혹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목적도 확실합니다. 이것과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어떤 관계에 비하면 이거는 굉장히 최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고 봤을 때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 특검도 하시고 압수수색도 하시고 그리고 이게 김민석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서 김민석이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여러 꼬리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몸통은 김민석 총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몸통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 또 지금 뭐 특검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갖고 계세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역구가 영등포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서울시 김경 의원이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 출신 이제 서울시 의원이신데 영등포 구청장에 출마하려고 보니까 이쪽으로 아는 사람들 주소를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주소를 누가 옮겨줍니까? 안 옮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당규 방해 행위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에서 강하게 제명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입당이 된 사람들에 대한 원복 조치를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규고요. 그 과정에서 누가 김경 의원이라는 자기를 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등포구로 주소를 옮기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나온 얘기는 김민석으로 갑시다. 김민석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영등포구의 국회의원이었던 김민석 총리
를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거나 그 이름을 팔아보자거나 그렇게 하면 이 옮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순전히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한 김경 서울시 의원의 무리수에 무리수를 더한 그러한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개인적인 해당 행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야당은 이제 옳다구나 뭐 한 건 잡았다 하고 이제 김민석이라고 한 총리의 이름이 나오니까 김민석으로 갑시다. 김민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김민석의 경선 준비가 됩니까?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내년에 출마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렇게 막 대납까지 해가면서 김민석을 위한 입당 원서를 받고 주소를 옮긴다고요? 왜 영등포구로만 옮깁니까 그러면? 그렇잖아요. 김민석을 위하려면 다른 데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야당이 한 건 잡았다라고 이것을 이제 지도부 차원까지 키우는 것은 본인들의 지금 궁색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물타기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강에 물 한 바가지 붓는다고 물이 타지는 게 아니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내 문제는 당내 문제대로 할 것이고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대로 저희가 대응해 나갈 것인데 명확하게 저는 뭐 곧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관련 종교단체로 지목된 태고종에서도 어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신도의 개인정보를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도 공유하거나 공개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면서 진종호 의원에 대한 사과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진종호 의원께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결국은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진종호 의원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 수많은 그 리스트 3,000명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특정 종교인이라고 어떤 판단을 진종호 의원이 했다면 그에 대한 입장을 내야겠죠. 근데 그게 서로 간에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거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상황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만약에 영등포구청장이 되고자 했다면 권리당원들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URL을 통해서 문자에 대해서 본인을 찍으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김민석 총리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본인이 아니라 김민석 총리를 염두에 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발언으로 논란인 김정재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는 지난 총선 때 이철규, 당시에는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그 중간에서 한 통화 내용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호남 같은 데는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보통. 보통은 돈을 한 3억에서 5억 주고 캠프를 통째로 이제 지지선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뭐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저기 제가 할 때도 예전에 할 때도 저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을 5억을 요구하더라고요. 자, 이 해당 발언 지금 공천 관련해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의견 묻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충격적인 일이죠. 아마 이제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영남이 뭐 지지가 강하고 우리는 이제 호남이 지지가 이제 강한데 그런 지역에서 이제 사실 이제 경선 공천 과정에서의 경쟁이 치열함을 이제 보여주는 한 단면이잖아요. 근데 저기에 이제 돈으로 이제 캠프 전체를 이제 매수하고 지지선을 하는 대신에 금전 지급을 했다는 것이고 뭐 이런 것인데 저런 것은 아마 선거법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혐의의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될 것이고 굉장히 그 범죄죠. 그런 것들이 지금 김정재 의원의 마지막 발언에 보면 저에게도 5억을 요구하더라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안 나왔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는 나온 부분은 일반론적인 이야기라면 뒤에 나온 부분은 구체적으로 5억을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해서 그 경쟁 후보가 경선에 출마하는 것 이런 것을 내려놓는 대신에 김정재 의원을 어떻게 지지했는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뒤에 이제 남아 있는 것이죠. 물음표로.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것은 뭐 저희 당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도 뭐 이건 뭐 경악할 만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정확하게 현역 국회의원의 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 뒤에 나온 그 물음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든 수사로 가기 전에 김정재 의원이 좀 명확하게 우선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가 딱
끊어진 부분, 다른 후보가 저한테 돈 5억을 요구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하셨고 지금 관련해서 지역구인 포항의 한 시민단체에서는 김정재 의원에 대한 사퇴, 출당 요구도 있다고 하는데 당 차원에서 혹시 논의되는 바가 있나요? 아직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좀 혐의 내용이 구체화됐을 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사퇴와 출당을 요구하는 것 관련해서 김정재 의원이 저번에 국회에서 호남에는 불이 안 나나 이 발언을 한 부분도 문제를 좀 삼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맥락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국회에서 여야가 아주 모처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좋은 일 아닙니까? 그때 경북 지역에서 산불이 나고 많은 피해가 났으니까 여야 같이 해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너무나 좋아했는데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조국 혁신당이랑 진보당이 기권을 한 겁니다. 여야가 이거 좋은 취지로 해서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대구에 경북에만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나는 거 아니냐. 왜 저 사람들은 기권을 했을까. 그런 뉘앙스로 호남에는 불이 안 나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호남에는 불이 안 나냐 이게 잘했다는 발언이 아니라 이런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라고 했을 때 호남에서는 불이 좀 안 나나라고 이제 바라는 말투가 아니라 호남에서도 불 나는데 그렇죠. 왜 그 당에서는 결국 기권을 뭐냐면 하나. 전국 어디서나 불이 나는데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의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쪽에. 그렇기 때문에 왜 저쪽은 여야가 진짜 모처럼 특별법을 내는데 왜 기권을 했지? 그런 뉘앙스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본인도 그렇고요. 당에서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재 의원께서 정치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선이신가 뭐 이렇게 될 텐데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인데 그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 기권표가 나올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보다는 정말 이걸 해야 되지만 더 잘해야 된다 이 법이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찬성표를 안 던지는 이 것입니다. 법안이 불충분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그걸 잘 아는 그런 어떤 다선 의원께서 지금 김기영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100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적절치 않은 단어를 특정 지역을 거론을 하셨고 또 그 분위기상 지금 분위기를 설명하셨는데 그 분위기도 그분들은 이 법이 정말로 대응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아요.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 맥락도 잘 이해를 못 하셨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그 재편된 당무감사위원회가 첫 비공개 회의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무감사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냐 이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어떤 외부 세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저희 당원들의 여론을 왜곡시켰다면 그 부분은 이제 업무방해의 또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어쨌든 진상조사는 해야 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국면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계 문제를 꺼낸다는 자체는 지금 어렵게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이 지금 단합의 이런 지점에서 불필요한 그런 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서 당 게시판 조사가 필요하다 해버리면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공격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이런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이게 좋은 거다 넘기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의 당 게시판 문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됐다는 발언했고요. 하지만은 또 자당에 있는 의원은 이걸 단합 차원에서 굳이 불필요하게 꺼내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대변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누군가 한동훈 당시 대표의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공격하는 댓글을 달았다. 그게 의혹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왜 어렵게 문제를 푸느냐. 그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가족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욕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당 대표의 가족이 뭔가 그런 글들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그거는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의혹을 씻어내고 만약에 그렇다면 모양새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자꾸 뭐 경찰 수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거 당원 관련해서 익명이 보장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런 관계가 안 좋은데 상황에 결정적인 어떤 이유가 된다고 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바뀌면서 전당대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뭔가 구체적으로 당에서 이런 걸 들여다보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쪽에서 이 입장을 그냥 내는 게 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대당의 당무감사위원장에 이호선 교수라는 분이 임명이 됐는데 이호선 교수가 과거에는 이 탄핵을 반대한 입장을 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상대당이지만은 이호선 교수가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된 배경 뭐라고 좀 짐작을 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 당원 게시판에 대한 조사 문제와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의 임명 문제, 이것이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 한 말씀 드려보면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뒤쫓아가던 후보가 판을 뒤엎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평소의 어떤 품격이나 뭐 이런 것과는 달리 굉장히 강성 이미지를 유지했었죠. 메시지도 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면회가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이 앞으로 국민의힘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 뭐 제가 극우라고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강성 보수 계층의 소구에서 당 대표가 됐다면 그 이후에는 좀 폭넓은 그 당원 구조를 가지고 당을 다양성을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보여요. 그래서 당원 게시판을 재조사하자는 것이나 그다음에 지금 임명한 이런 당무감사위원장의 임명의 성향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아직도 전당대회 때 있어왔던 강성 보수층에 소구하는 그러한 어떤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서 언제 다시 이 국민의힘이 좀 다양성을 갖춘 그러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수준의 정당으로 보수 정당으로 돌아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좀 시간이 좀 아직 남아있는 것 아닌가, 멀은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좀 돌아와야 같이 서로 손을 잡고 협치하는 대상으로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어떤 아직도 전당대회의 강성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한동훈계를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의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이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 가운데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 금일부터 중국인이 무비자 입국 시작되었습니다. 길거리나 카페, 술집 등에서 낯선 이들이 제공하는 음료나 주류 등을 함부로 복용치 않아야 합니다. 한적한 곳에서 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선다면 지체 말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주하기 바랍니다. 지금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반중 내지는 뭐 혐중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도는요.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불법 체류자들이 많습니다. 10,000명이 넘는데요. 그 10,000명의 93%가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관광 목적으로 왔다가 소위 말해서 눌러 앉은 거죠. 불법 체류자고 그분들이 배를 이용해서 무트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고 제주도 도민들도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넘는 분들이 이 무이자 관련해 가지고 불만이 있습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정보,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마비 상태 아닙니까? 모바일 인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무비자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중국 분들이 다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중에는 여기 30일 동안 체류하고 그냥 관광 목적으로 있다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 10,000명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범죄 리스크는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서 중국에서 또 가서 치과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도 적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주도까지 또 배를 타고 가는 분들도 적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뭐 혐중이다, 이게 아닙니다. 충분히 정부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생명과 안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에 대해서 입장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의원은 그거를 극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극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런 일부 우려의 목소리, 의견도 주시지만은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는 전 정부,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사항이 아니냐, 또 비상계엄 이후에 실추된 한국 관광 이미지를 되살려야 한다라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했던 말이기도 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윤석열 정부, 전 정부에서 이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추진한 정책을 결정을 하고 했는데 네. 우리는 그걸 이어받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만 이야기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건 사실이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할 때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한 정책인데 왜 스스로 그걸 비판을 합니까? 그러면 그때 정책 설계를 잘 하지? 지금 김기흥 대변인이 말씀하신 저 걱정되는 부분들을 담아서 잘 설계를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저렇게 비판을 무책임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그 이야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김민수 최고위원의 저 발언은 지금 김기흥 대변인께서 대변을 하시지만 네. 그 대변하기에는 너무나 도가 많이 나간 그런 어떤 그 반인종적인 또 혐중 이러한 어떤 것들까지도 나간 그런 위험수위가 넘은 발언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기흥 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니 전 정부에서 했던 우리 정부에서 했던 그런 것들은 잘 받아들여서 그런 어떤 대책을 잘 세우고 건강한 한중 교류, 문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무조건 전 정부에서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야기하는 도가 넘은 저런 발언들, 네. 이런 발언들이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나 양국의 관광 관계에 굉장히 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는 것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을 하는 해결책을 내야죠. 네. 자, 정부의 대북 정책 관련 내용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요,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접경 지역의 군사훈련을 선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군 당국과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중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뭐 신임 합참의장도 전방에서 훈련을 당연히 해야 한다. 라는 입장인데 이번에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 내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 오늘 언론의 그 사설의 논조를 보면 네. 소위 자주파와 동맹파 간의 외교안보 라인의 균열이 좀 뭐 보인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사설들이 있습니다. 예. 또 그것을 부인할 수도 없죠, 사실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그런 입장.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론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강조하고 그런 것을 인정하는 선에서 우리가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위성락 외교안보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국가론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엔에 남북 동시 가입을 했어요. 그것은 두 국가를 전제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어 현실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북한을 특수 목적을 가진 집단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가지고 있으면서 끝없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각도 노력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다 병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 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지금 어떤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언론의 사설과 지적들은
깊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저도 꼼꼼히 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을 선제적 중단하자. 그래서는 안 된다. 또 9.19 합의를 전제하는 것. 단계적으로 이거는 생각해야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선의를 기대서 안보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과 생명 안전, 재산을 지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20년 전에 통일부 장관과 그 당시에 북한의 핵에 대한 위협, 그리고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그리고 전문가나 아니면 기자 입장에서 그럼 핵이 고도화됐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부의 당국자가 북한의 핵이 고도화돼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ICBM의 어떤 기술의 완성도가 사실상 끝났다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을 북한을 같은 핵 보유국으로 반열에 올렸습니다. 북한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북한은 본인들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트럼프가 해주는 걸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려야 되거든요. 왜냐? 핵 보유국을 인정하게 되면 미래 핵에 대해서는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미래 핵, ICBM이나 투발 수단에 대해서는 개발하지 못하지만 기존의 핵은 인정하는 군축으로 갑니다. 그거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북한의 원하는 방식을 우리 당국자가 통일부 장관이 얘기를 한다고요? 이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지금 정확한 어떤 메시지, 그게 중요합니다. 북한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되는데 참 아쉬운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가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정부가 자극하거나 도발을 했다. 그런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저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지금 초기에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의 어떤 회복을 통한 보수 정부의 어떤 기치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줬는데 관세 협상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보니까 반미의 어떤 기조를 본격화하는 것 같아서 우려가 깊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정치권 관련된 얘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연휴 앞두고 이제 각 당에서 어떤 현안으로 또 연휴 이후에 찾아뵙겠다는 말씀 각각 들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예, 어쨌든 국민 여러분 마음만큼은 풍요로운 그런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집권 여당입니다. 내란 종식과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될 책임을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민께서 피로하시지 않도록, 그러나 이것들을 분명하게 해나가면서 내년부터는 반드시 민생과 그런 국민 행복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기반을 올해 안에 반드시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로드맵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개혁과 청산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록 부족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개혁의식에는 늘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스스로 모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숲을 모양을 잊지 않으면서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그런 지혜를 국민께서 함께 해 주시고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숲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절 편안히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김 대표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치라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보상을 받는 거겠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열심히 하기 위한 조건이 게임의 규칙이 지속돼야 되는 거고 심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집권을 했다고 해서 과도하게 사법부를 겁박하고 능멸하고 사법의 체도를 뒤흔드는 행위는 게임의 규칙을 어기는 거다. 그리고 심판을 바꾸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중도에 있고 국민들이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이지만 사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땀이 배신당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겸손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위 기분 좋은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정치권 소식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수현 의원,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월 2일 목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고요. 긴 연휴 잘 보내십시오. 사사건건도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